이상의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자재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원자재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각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분 함께하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네, 그 와중에 연준 흔들기,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금값은 또 천정을 뚫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원자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큰 시각을 좀 보고 싶은데 위원님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관세라는 걸 부과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악재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동량이 줄어든다. 결국 관세 때문에 그 같은 영향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단에서는 수요의 악재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어서의 원자재가 그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장에 좀 더 확대해 가면서 원자재가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일부 원자재들은 사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이라던가 결국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세단의 이슈로 먼저 연초때는 올랐지만은 뒤이어서 올랐었던 부분은 사실상 미국채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이탈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으로 이동하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서 좀 관세라는 부분이 사실은 말이 관세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물동량의 부분 단에서 원자재 수요 단에서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4월 초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고 발표가 되고 굉장히 좀 충격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원자재 단에서의 가격 변화는 그때 이후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일단 유가는 당연히 내려갔을 테고 구리도 빠졌지만은 네. 다만 구리는 원체 공급이 없는 구조적 공급 부족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산들이 12년도부터 투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리는 오히려 좀 더 반등이 다시 세게 이루어졌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안전자산 단에서 미국채가 흔들리는 바람에 튀어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유가도 60불을 깨고 내려갔다 다시 또 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도 튀고 있고 근데 저는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침체를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지금 시장이 그 침체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를 갖다가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안 좋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정부나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은 좋아질 거에 대한 대비를 갖다 위한 정책을 더 분주하다라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단에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일본도 소비 관련된 부양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보조금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맞서서 어쨌든 스몰딜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트럼프는 끊임없이 중국을 괴롭힐 게 뻔하거든요. 그럼 중국 단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지에서는 2분기 중에 중국 CICC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로 풀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4월 말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는데 그 정치국 회의를 이후로 해 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LPR 기준으로 10에서 20bp 정도 그리고 특히 지급 준비율을 최대 100bp까지도 내릴 갖다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현지에서는 특히나 소비 관련된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구한신 보조금을 갖다가 여기서 기준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고 더불어서 20위는 금리 낮추고 있고 거기다가 독일도 부양을 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페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좀 놓고 본다면은 자 그럼 우리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이거죠. 그 유동성이 풀린다. 그러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은 당연히 비트코인이고 근데 또 다른 민감한 조금은 뒤에 있지만 민감한 자산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유동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유동성의 선행성을 감안하면은 다음 달부터는 저희는 지금 이달이 바닥이다라 계속 콜을 합니다. 그래서 이달이 바닥콜이고 오히려 지금일수록 그러니까 왜 월가의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오히려 적기 매수 기회다라는 식으로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매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매수 자산. 단에서 저희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단에서도 위험 자산이란다면 당연히 구리라도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유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매력적인 접근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측면에서는 지금이 바닥 오히려 다음 5월 달부터는 올라가는 장세단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원유를 비롯해서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해지면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지금 경향상으로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좀 바닥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향 요인 그리고 반등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향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무역 갈등이 계속되다 보면 원유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무리 좀 반등 요인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중심에 좀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원유단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운단에서도 그렇고 운송단에서 석유 수요가 약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월스트리트이 망가지더라도 메인스트리트는 사수한다는 목적인데 근데 그 메인스트리트도 이미 흔들려 버렸거든요. 근데 특히나 유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어쨌든 관세단의 리스크가 좀 톤다운 됐기 때문에 유가 측면에서 나쁠 일은 전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당초 예상했던 리스크보다는 좀 톤다운이고 앞으로 유동성 대책들을 감안하면은 또 낙관적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셰일 기업들은 연쇄 파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유가가 WTI 기준으로 60불을 하회했단 말이죠. 근데 60불을 갖다 하회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파산 건수를 갖다 역축으로 그리면은 유가가 선행해요. 유가가 내려간다는 거는 앞으로 기업들의 파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내려가면은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좋아진다 이 논리가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한번 60불을 깨고 내려갔었다. 근데 그 가운데 미국채가 흔들려 버렸죠. 그러니까 채권 작용단에 의해서 결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주요국들이 트럼프의 보복성으로 미국채를 팔지도 모른다라는 것들의 아이디어가 선반영됨으로써 미국채가 장기물 금리가 튀어버리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하필 이 상황에서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었던 유가가 결국 미국의 에너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셰일 기업들. 근데 그 셰일 기업들의 하이힐드 단에서 만기가 내년까지 집중돼 있거든요.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다? 당연히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파산 단에서 리스크가 노출돼 버렸고 그럼 미래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고민이 더욱더 심각하게 들어가 버리죠. 중요한 점은 15, 16년도 때 저유가와 그리고 2020년도 때 저유가 때를 갖다가 동일하게 보면은 이때도 에너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친 듯이 속등했어요. 그리고 연쇄 파산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러면서 그 다음 해 때는 어떻게 됐다? 필연적으로 유가가 올랐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공급자가 줄어버렸잖아요.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타난 현상은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단에서 포커스고 지금 이번에 댈러스여는 서베이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신규 유정단 개발 비용이 또 전년보다 인상됐어요. 왜냐? 코스트 단의 부담. 근데 이 부분은 이번 관세 여파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철강 관세는 철회된 건 아니거든요. 철강 관세 때문에 유정용 강봉 가격이 30% 상승했거든요. 그럼 뭐다? 개발 비용 또 올라간 거예요. 이것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WTI 가격 대비 스프레드를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얘들은 갭을 못 하는 거예요. 기존 유정은 한번 오픈하면 6개월 후면 생산성이 급감을 합니다. 근데 또 신규 유정은 만들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러니 미국의 정부 산하에 있는 EIA가 자꾸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 또 하향 조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침체만 고민해서 지금의 유가 단에서나 원자재 단에서 안 좋다라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현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넥스트 스텝을 바라봤었을 때 그 부양이라던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공급자가 쪼그라들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 지금은 안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양호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 중에 이제 과거 유가가 좀 낮았던 시기에 뭐 선행 지표로 봤을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셰일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그러면 공급자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다음 연도에는 필이 좀 올랐다. 이 과정이 지금 그때 상황과 레벨대로 보면은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가격만 명목 가격만 놓고 보면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명목 가격만 놓고 보면은 별로 심각하진 않잖아. 그때 가격과 그쵸. 다르니까.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질 가격을 보면 또 다르다라는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강도의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구리랑 금의 상대성과는 경기의 현재 위치입니다. 근데 유가가 이걸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를 동행하니까요. 근데 구리랑 금의 상대성과가 결국 경기의 현 위치인데 구리랑 금의 상대성과를 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코로나 때보다도 안 좋게 반영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미 침체는 다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0불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WTI 60불이 깨지는 순간 하이드 스프레드가 속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물러서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의 그냥 단순 명목 가격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경기의 그 강도를 지금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과거 대비했을 때 실제로 셰일 기업들의 신규 유정당 개발 비용은 계속 상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공급을 할 수가 없어라는 걸 계속 이번 오일 프라이스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로이터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개발 못한다. 댈러스연은 서베에서도 셰일 기업들은 만장일치로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는 개발 못한다. 개발만 아니라 여기서 파산까지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다라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유가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를 좀 잡겠다.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기도 했는데 지금 유가가 비교적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의도한 대로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요인들로 낮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네요, 위원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치인의 선거구를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가격 저거 잡겠다 해서 실제로 잡는 대통령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그래서 어쨌든 단순 선거구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점은 저분이 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정책이 자기가 의도가 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어쨌든 침체 리스크를 시장은 일단 반영을 해버렸다라는 거니까요. 그 반등 요인으로도 꼽히는 게 유가단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대신에 뭐 캐나다로 공급처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가단의 변화들 이런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실 중국의 이 같은 패턴은 사실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과거에도 사실 18년도, 19년도 때도 트럼프랑 또 마찰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였죠. 그러니까 중국이 돌연 또 미국산을 갖다 수입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근데 중국이 캐나다산을 수입을 늘렸다 해서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쇼라고 봐요. 왜 쇼라 보냐면은 캐나다의 해상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은 해봤자 일평균 9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나머지 440만 배럴은 육상을 통해서 미국을 경유해서 미국의 멕시코만 해서 출발해야 돼요. 그럼 미국 없이는 수출할 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애시당초 송유관의 수출 능력 자체가 트랜스 마운틴의 수출 능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걸 설비를 늘린다 하지만 그러려면 못해도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좀 논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 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중국이 저가 수출, 즉 디플레 수출을 함으로써 한국의 정유사와 화학기업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 근데 이 저가 수출이 잘 됐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재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음성적으로 싸게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저가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겠고 네. 뒤이어서는 특히나 2023년 말부터 이상하게 비약적으로 수입이 급증했었던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이에요. 물론 그건 바이든이 자기 선거 이기려고 제재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완화해서 만든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베네수엘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했어요. 베네수엘라산 거 수입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두 번째, 이란산에 대해서도 이번 4월 초부터 제재를 갖다가 대폭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는 중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인도로 가요. 이란산 원유 이제 중진류 같은 경우에 국제 가격 대비 5에서 6불이 쌉니다. 그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죠. 두 번째, 3월 25일부터 베네수엘라산을 갖다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매기겠다 발표했어요. 자, 베네수엘라산 중진류 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18불이 싸요. 이것도 40%가 중국이 받아가고 25% 인도가 받아가요. 네. 러시아산이야 뭐 많이들 아는 사실이고 네. 러시아산에 대부분 중국도 있지만 네. 특히나 많이 받아간 게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재정지출단에서 유류 보조금을 더 쓸 필요 없이 저가로 받아가지고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었죠. 네. 자, 근데 그걸 전부 다 막기 시작한다.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풀어줄라 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된다? 러시아는 굳이 중국과 인도한테 싸게 팔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랑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17년부터 19년도 때처럼 이들의 수출을 제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은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점점 좁아져요. 중국이 저가 수출을 할 수 있었던 루트가 좁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전 세계 석유 재고를 역축으로 그리면 원래 유가인데 네. 23년도 말부터 이 유가가 이 재고를 안 쫓아가요. 왜 그렇다? 재고는 부족한 건 맞는데 인도랑 중국 전 세계 석유 수요의 두 번째랑 세 번째 차지한 이 두 나라가 음성적으로 제재받는 국가로부터 싸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계속 막는다? 네. 그럼 이들의 수요가 다시 이탈하겠죠. 다시 음성시장으로 이탈했던 수요가 일부가 다시 돌아오겠죠. 뭐 미국 거를 안 쓰더라도 중동산 걸 쓰면 돼요. 그러면은 유가는 다시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 그림 선상에서 중국은 어쨌든 캐나다산을 갖다 수입한다, 미국산을 수입을 근절했다. 네. 저는 이거는 딜을 위한 쇼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금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얘기는 이제는 뭐 자고 일어나면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스당 3,400달러도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3,440달러도 넘어섰네요. 이게 뭐 3,000달러 넘는다고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내년 중반에는 4,000달러 간다. 아이비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네, 골드만삭스 올해 3,700달러 상향 조정했고 내년 중반 이제 4,000달러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 정도로 진짜 갈까요? 뭐 장기 방향성 측면에서는 저도 되게 레이달리오 그분이 얘기한 걸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얘기였죠? 결국 네. 미국채에 대한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한다면 대표적으로 미국채가 있고 그다음에 금이 있죠. 네. 근데 결국 각국 중앙정부랑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을 갖다가 보유해 둔다란 말이죠. 왜냐면 해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점은 미국채가 러우 전쟁 때문에 바이든이 거기에 참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원을 갖다 선언함으로써 미국채 발행 속도는 너무 빨라져 버렸어요. 거기다 코로나 지원금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해 버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점점 그 부분이 고민이 쌓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미국채를 대체할 자산은 사실 잘 없죠.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비중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외국 정부들의 각국 정부의 전 세계 금 보유량 비중은 외환보유고에 지금 19%로 쭉 하고 조금씩 올라가요. 원래는 한 5%에 6%대였는데 이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2015년 이후로 보면은 물론 과거랑 비교했을 때 과거 때는 70%대였으니까 1970년대 때는 차이는 있죠. 다만 이 추세선상으로 보면 레이달리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뢰성 문제. 결국 미국채는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의미해요.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이라 저도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이 그래서 좋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채가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작용단에 의해서 네네.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이고 원래 달러화랑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장기물 금리는 튀어버린 상태라 본다면은 여전히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죠. 작용단들의 이 같은 행동들이.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금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을 매수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에요. 네. 개인들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중앙은행은 사실은 22년도 말 때부터 이미 금을 사기 시작했었어요. 왜? 중앙은행들은 자기들이 페드가 언제 금리 인하할지 유추를 더 먼저 해요. 그러니 금을 먼저 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덜 사고 있어요. 2022년 말과 대비해서 보자면은. 근데 그럼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금은 먼저 선반영을 갖다 시작을 했었던 거죠. 왜? 금리를 인하한다는 네. 기대로. 중요한 점, 실제로 인하가 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금보다는 뭐가 더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버리냐면은 사실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때부터는 실제로 유동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금보다는 우리가 좀 비트코인이라 보는 이유는 펀드 플로우로 알 수 있어요. 자금 흐름의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지금 미국채 대표 ETF인 TLT에서는 자금이 유출 압력이 심해졌는데 반대로 금 ETF인 GLD에서는 유입이 커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쟁자 비트코인이랑 또 같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흘러나온 장세 때부터는 금보다는 비트코인 관련된 ETF로 자금 유입이 훨씬 더 많아지고 실제로 가격의 상대 성과는 비트코인이 더 강해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3개월 후행합니다. 자, 근데 유동성이 그럼 중요한데 유동성이 나오는 시점대가 결국 금은 잠시 쉬어가고 비트코인은 달려가는 장세거든요. 그럼 유동성 어떤가? 자, 유동성. 중국이 먼저 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페드만 주목하면서 페드의 파월풀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이에 중국은 먼저 유동성 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4월 8일만 하더라도 중국 PBOC가 주식시장 무너지니까 중국 국부펀드의 CIC가 주식 사겠다고 ETF 증시 부양하겠다고 ETF 살 때 중앙은행 격인 PBOC에서 우리가 그럼 제대 출도해주고 돈 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작년 9월부터 중국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쏴주고 있어요. 증시에다가. 부동산에도 돈을 쏴주고 있고 증시랑 부동산 가격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자, 그럼 돈을 쏴줬다라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도 먼저 금리를 인하를 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유동성이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감안했었을 때 유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나오고 있고 더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대차 대조표에서 만일 페드가 더 많을 거라 착각을 하신다. 아니에요. 페드랑 ECB의 대차 대조표를 합쳐도 중국 PBOC의 대차 대조표가 더 커요. 근데 그 중국이 2010년 이후 오랜만에 유동성 풀겠다라 선언을 했고 올해. 그리고 그걸 실제로 액션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4월 말에 있을 정치국 회의 이후로 유동성을 더 푼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돈이 계속 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ECB는 또 금리를 내리고 있고 네. 그 가운데 독일은 더 유동성 풀겠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각국 정부들은 돈을 더 풀겠다라고 네.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후행적으로 코인이 더 가버리는 겁니다. 특히 5월 달부터. 그렇게 본다면은 경쟁자 비트코인이 더 가버리면 자금단에서 유출단 이제 유입단에서는 금으로 유입이 더 많아질까? 제가 볼 땐 그때부터는 코인이 더 많아진다라 봐요. 그럼 어떻게 유동성이 된다? 본격적으로 그쵸. 급격하게 느는 시기가 온다면 그쵸. 그렇게 보면은 네. 금은 잠시 좀 쉬어가는 네. 그림. 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가 더 강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부터는 잠시 좀 금은 좀 쉬어가고 오히려 코인이 자금을 갖다가 다 빨아들이면서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요. 언제부터 금의 경쟁자가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사실 2020년 때도 한번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2020년 8월 달에도 원래 실질금리 내려갈 때 금이 더 가야 되는데 금이 안 가고 코인이 더 가버렸었으니까요. 네. 그때도. 예, 뭐 그렇게 좀 결국 경쟁자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실제 이제 디지털 금으로 뭐 인정을. 그쵸. 뭐 사실 뭐 어쨌든 공급이 희소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중국 쪽에서는 뭐 중국 정부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채권 발행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좀 가속화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LPR은 동결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성은 계속 좀 풀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시네요. 그렇죠. 일단 네. 뭐 LPR은 사실 이번에 동경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인하해봤자 지금 시장금리랑 가만히 있을 때 10에서 20bp밖에 인하할 여력은 없어요. 다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급준비율 그리고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렇군요.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구리 가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 달려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구리가. 지금 동향 좀 짚어주시죠. 먼저 구리 가격. 예, 구리는 아시다시피 관세에 대한 우려로 금처럼 초반에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연초 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물린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럼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금도 금이지만 구리를 갖다 선수요를 땡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선수요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침체에 대한 우려는 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침체를 앞두고 있는 나라가 저 정도로 구리를 많이 사나 싶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그 관세를 발표하고 구리가 그 리스트에서 제외됐었을 때 선수요 기대는 끝난 거예요. 그럼 뭐다? 금도 금이지만 구리도 그때 조정을 맞았죠. 네. 그리고 특히나 침체 우려 때문에 구리는 더 맞았죠. 네. 그러나 다시 또 반등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구리가 빠져봤자 얼마 못 빠질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 애시당 쪽 공급이 없는 자산이에요. 2012년부터 광산 개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광산 개발 지금 들어가도 10년에서 15년 후에나 공급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재활용구리 해봤자 전 세계에서 재활용구리 공급 비중은 15%밖에 안 돼요. 그럼 일부라도 그럼 알루미늄 대체는 가능한데 다만 순도의 문제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여전히 좋은데 근데 중요한 점은 유동성이에요. 네. 중국도 부양을 하지만은 비트코인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구리도 유동성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 지수를 그려보면은 구리 가격이 그걸 갖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럼 유동성이 올라온다. 저는 구리가 올라온다.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리는 톤당 전고점이 11,500불을 갖다가 목표 타겟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림을 계속 접근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유동성 한번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얘기였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